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요청 종목이었던 바이넥스에 대해서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밸류에이션을 조금 하기 전에 바이넥스의 종목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다트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회사는 이제 CMO 사업과 케미칼 약품 사업을 하는 이제 바이오사고요. 이제 글로벌 CMO 생산 캐파 같은 경우가 한 132만 리터 정도 되는데 바이넥스는 현재 한 1.2만 리터 정도 캐파를 보유한 이제 소형사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외국의 이제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라고 전망기관에서 이제 글로벌 바이오 CMO 시장 규모는 한 2019년 기준으로 한 119억 달러 정도로 나타났는데 2025년도에는 한 253억 달러까지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연평균 약 한 13.4% 정도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매출액 비중을 보시면 이 다트 공시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오 쪽이 이제 CMO 쪽인데 CMO 쪽이 약 한 36%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렇게 제네릭이라고 하죠. 이제 복제약 부분이 이제 약 한 6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요 공시가 있었었는데요. 다트 공시 보시면은 2020년 9월 28일에 전환사채하고 교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었습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380억이었고요. 교환사채는 120억 발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는데요. SI 투자자, 즉 전략적 투자자로는 이제 광동제약이 한 200억 정도 차지하게 되었고요. 이제 비타 500으로 유명한 광동제약이 삼다수도 유명하죠. 이제 광동제약이 200억 투자를 하였고 제넥신 50억, ABL 바이오 30억 등이 총 한 280억들이 SI 전략적 투자자로 이제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제 조달된 500억은 시설 투자 자금으로 한 375억 원 정도 사용될 예정이고요. 운영 자금으로 한 125억 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신규 투자되는 금액은 동물 세포 및 미생물 생산 라인을 추가할 계획이고요. 추가되는 설비는 약 한 1만 리터 규모입니다. 현재 한 1.2만 리터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니 캐파가 이제 CMO 캐파가 약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또 추가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제 현재 한 5,000리터짜리 오송 공장이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공장이 21년부터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로 분석을 해드리는 것도 해드리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조금 적자를 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재 수익률로 분석하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재무 분석이랑 바로 이제 밸류에이션 FCF 잉여현금 흐름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석하기 위해서 주식 수가 몇 주인지가 필요한데요. 제가 일단 시간 관계상 기입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통 주식 수에다가 스톡 옵션하고 이제 전환사채, 교환사채가 다 전환된다고 가정했을 때 조정 주식 수를 이렇게 기입을 해두었고요. 약 한 3,299만 주 정도 주식 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성장률은 제가 한 4% 정도로 설정을 하였고요. 이제 CMO 쪽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좀 성장률을 높은 4%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26,500원 정도이고요. 시총은 8,100억 정도인데 제가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모델로 밸류에이션 주가를 구해봤을 때도 주가가 한 26,000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나오고요. 거의 뭐 0.6% 상승해야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주가나 시총이 지금 수준이 적정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우선 일단 잉여현금 흐름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잉여현금 흐름은 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차감한
잉여 현금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란 기업이 이제 판매하고 난 그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즉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인건비,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 이제 비현금 비용인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 법인세나 이자 비용 등, 즉 기업이 벌어들인 순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펙스는 공장을 짓거나 무형자산을 투자하는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 비용을 차감한 게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도에 잉여 현금 흐름이 한 240억 정도 나온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조금 재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4년 한 576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올 것 같고요.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락했던 해도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4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영업이익도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에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비현금 비용을 더한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80억에서 현재 2020년 한 198억 정도, 200억을 조금 안 되지만 거의 200억 정도 부근까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99억에서 한 135억까지 올해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총자산과 자기자본 같은 경우에 조금 색깔을 칠해 놓은 것은 전환사채나 교환사채가 그냥 전환되었다고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하였고요. 차입금 의존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0년 3분기 발표된 걸 보면 한 7%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총 차입금을, 회사가 빌린 총 차입금을 총 자산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보통 40 이하면 재무구조가 우수한 회사라고 판단을 하는데 7%면 재무구조는 상당히 우수한 회사라고 판단이 되고요. 부채 비율도 22%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무구조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에서 올해는 한 10% 정도 수준까지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타 CMO 업체에 비해서는 조금 영업이익률이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교해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23%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10%를 보이고 있는 게 CMO 매출 비중이 약 36%고 이제 복제약, 케미칼 의약품 쪽이 64%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제약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타 CMO 업체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실적을 추정치를 사용한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한 2,300억 정도 나온다고 계산을 하였고, 이제 내년부터는 오송 공장이 조금 가동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을 조금 소폭 증가시켰고요. 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23년, 24년, 25년,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2,600억 정도, 현재에서 한 2배 정도 매출액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CMO 같은 경우가 지금 같은 경우 매출 비중이 약 36%지만 전환사채랑 교환사채 500억 발행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1리터 약 한 2배 정도 CMO 매출 비중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조금 개선돼서 한 17%까지 증가한다고 계산을 하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차입금 의존도도 아마 지속적으로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차입금이 낮기 때문에 아마 차입금을 개선하기보다는 실제로는 회사가 조금 투자를 계속하면서 회사를 성장해 나가는데 집중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일단 밸류에이션 총평을 드리면은 일단 충분히 지금 주가가 조금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일단 차트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과 그 다음 중기 추세인 주봉, 단기 추세인 일봉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입니다. 그리고 차트 안에 있는 괴선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초록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현재 주가는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다 주가보다 높은 호전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RSI가 이렇게 70을 넘어갔다가 70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초정기 추세로도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 추세를 보면은 약 12월 18일 날 전환선을 좀 주가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2월 24일은 주가가 이제 전환선을 하회하고 기준선까지 하회했다가 25일 날 다행히 조금 기준선은 상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일 후행 스팬도 지금 약간 역전과 호전을 하는 좀 중간 단계인 조금 애매한 상태이고요. 따라서 조금 추가 매수는 전환선까지 넘어서거나 아니면 기준선을 확실히 넘어서면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기준선을 조금 하락하게 되면, 하회하게 되면 그때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일봉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과 기준선이 12월 한 10일 부근, 이 부근에 역전이 되면서 조금 매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이 파란 색깔 영역과 빨간, 약간 핑크 색깔 영역이 선행 스팬이라고 하는데 이 선행 스팬을 사실 하회하게 되면서 특히 아마 일자로 말씀드리면 한 11월 25일이 이 의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파란 색깔 영역을 의문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실 조금 매도를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래도 다행히 전환선과 기준선을 넘으려고 했지만 일단 전환선은 넘고 기준선은 조금 저항을 받으면서 넘지 못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조금 추가 매수는 지금 권해드리지 않고요. 주가가 이 기준선을 확실히 넘고 그때 아마 일부 매수, 이 선행 스팬까지 확실히 넘어가면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일봉상으로는 후행 스팬도 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RSI가 70이 아니라 이 30 부근을 하회했다가 다시 30을 상회하면서 조금 매수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인 상승은 보이고 있지만 조금 추세적으로 확실히 상승 추세인 걸 확실히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시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넘고 그 다음에 선행 스팬까지 뚫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 충분히 현재 주가가 적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추가 매수하시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매수하셔야 된다고 하면 기준선과 선행 스팬이 넘어갈 때 일부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